안녕하십니까. 환경시설 설계 금주 9주차 침전 중력식 농축 공정에 대해서 공정 개요를 설명드리고 어떻게 설계하는지 설계 방법들을 예시로 엑셀 화면 설계하는 방법 시트들을 예시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하수 처리 시설에서 가장 전처리 시설, 침사지, 스크린, 그 다음에 유량 조정조 또는 펌프장 같은 것들을 한 번에 설계를 하면, 일단 전처리가 끝나고 나서 대형 하수 처리장의 경우에는 1차 침전지를 거쳐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1차 침전지를 거쳐서 침사지에서 제거시키지 못했던 보다 더 작은 부유물질 등을 제거시키는 공정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1차 침전 이후에 생물학적 처리를 거치고 나면 생물학적 처리, 즉 생물학적 반응조 후단에 일반적으로 침전지를 설치를 해서 그 미생물과 물을 분리시키는 또 2차 침전 공정이 있게 되죠. 그리고 1차 침전과 2차 침전에서 하부에 발생된 슬러지들을 이제 탈수하기 위해서 그 슬러지 양을 줄여주기 위해서 농축이라는 과정을 또 거쳐줍니다. 이렇게 1차 침전, 2차 침전, 농축 과정들이 대부분 이 입자의 침관과 관련된 공정이기 때문에 그럼 이런 지난주 침사와도 약간 연관이 됩니다만, 침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먼저 이해를 하고 침전 공정을 설계하는 방법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설계를 할 때 설계의 기준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하수 처리장을 시설을 설계할 때 그 설계하는 수량, 물량을 어떤 걸 기준으로 설계를 하느냐, 그리고 관이 있을 것이고 또는 배관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유속은 얼마 정도를 가지고 설계를 하느냐라는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따라서 설계를 하게 되는데, 보통 하수 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유입 관건은 분류식 하수 관건인 경우에 계획시간 최대 호수량을 기준으로 하고, 이때 관의 설계를 한 단면적을 결정 유량이 나오기 때문에 그 유량을 바탕으로 해서 관경을 정해줘야 되겠죠. 관경을 정해주기 위해서는 그 관을 통과하는 유속을 보통 설정을 해주는데, 보통 유입 관건은 0.6에서 3m/s까지 합니다. 근데 3m/s까지 가게 되면 압송관, 펌프를 이용해서 이송하는 관이라고 보시면 되고, 보통 0.6m 정도로 설계를 합니다. 0.6에서 1 정도를 설계를 하고요. 스크린 같은 경우에는, 자동 스크린 같은 경우에 스크린을 통과하는 스크린의 통과 유속은 이 정도로 설계를 합니다. 그리고 침사지 내에서의 시간은 계획 시간 최대 호수량으로 설계를 하고, 초당 0.3m 정도의 유속으로 설계를 합니다. 침사지로 들어오는 유입 관건은 1m/s, 침사지 분배수로도 1m/s 정도로 이렇게 하게 되고요. 침사지에서 펌프장까지 오는 그 유속도 한 1m/s 정도, 초당 1m 정도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하지만 보통은 이렇게 1m 정도보다는 훨씬 낮은 속도 0.5m 정도를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1m를 하는 이유는 침사지 같은 경우는 입자가 크기 때문에 침사지의 체류 시간이 짧고 입자가 큰 입자들이 비교적 많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1m 정도 되어져야 관거나 수로 바닥에 입자들이 가라앉지 않고 같이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차 침전지 같은 경우에는 0.3m/s 정도로 유속을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침전지에서 반응조까지 오는 관거는 0.6에서 1m인데, 관거의 경우에는 1m/s 정도를 하고요. 수로인 경우에 0.6 또는 0.5m/s 정도를 찾게 됩니다. 또 이제 이런 자료들은 하수도 시설 기준 쪽에 보시면은 설계 유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설계할 때 반영을 하시길 바랍니다. 침전 공정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 침전이라고 하는 것은 부유물 중에서 중력으로 제거될 수 있는 침전성 고용물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정화 또는 농축이라고도 합니다. 주로 이제 화학적 처리나 생물학적 처리 과정 중에서 이제 수중 부유물을 제거하는 데 사용이 되고요. 뭐 수처리, 화학공업, 광공업의 생산 고정 중에서 고체와 액체를 분리하는 가장 중요한 공정이 되겠습니다. 침전의 형태는 이 그림을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뭐 상수도 또는 하수도 수업 시간에 보셨겠지만 1형, 2형, 3형, 4형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1형 침전의 경우에는 우리가 독립입자 침전이라고도 하고요, 자유침전이라고도 얘기하는데 보통 침사지와 보통 침전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비중이 1보다 큰 무기성 입자가 침전할 때 이 중요한 것은 다른 입자들에게 영향을 받지 않고 단독 입자, 독립 입자로서 침전하는 것을 나타내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1형 침전은 부유물의 성질은 서로 방해를 하거나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 독립성이 크고요. 부유물의 농도는 비교적 저농도에서부터 고농도까지 다 분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형 침전은 응집 침전이라고 하는데 앞서가 보시면은 부유물이 응집성이 있고 비교적 농도가 높은 형태로 이동하는 게 2형 침전입니다. 이 2형 침전은 응집 침전으로 부유물질, 화학, 응집 입자들이 침강하는 동안 서로 응결되는, 그래서 점점 커지면서 침전 속도가 점점 증가하는 형태로 나오는 현상이 바로 2형 침전입니다. 입자의 크기가 커지면서 그 부유물질 제거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요. 앞으로 약품 침전지나 하수처리 시설에서 생하수의 고용물이 1차 침전지에서 침전될 때 나타납니다. 이 1차 침전지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칼럼 실험에 의해서 등 효율 곡선을 작성해서 효율을 계산합니다. 이제 이런 큰 칼럼의 높이가 실제 침전지 높이에 거의 유사한 정도로 2m에서 3m 이상의 칼럼에 중간중간 이렇게 샘플링 지점을 만들어 놓습니다. 샘플링 지점을 만들어 놓고 여기 이제 교반이 되거나 아니면 이제 이 하수의 원수라든지 물을 집어넣죠. 집어넣어서 일정 시간마다 동시에 이 4개의 샘플링 포트에서 샘플을 받아냅니다. 받아내고 난 다음에 이 원수의 부유물 농도와 각 시간별 각 샘플링 포트에서의 부유물 농도를 측정을 해서 제거 효율을 시간별로 측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런 그래프를 만듭니다. 침전 시간별 고용물 제거율, 즉 이제 수심 깊이별로 이 고용물의 제거율을 만들어 놓는 거죠. 이걸 바탕으로는 등 농도 곡선을 그립니다. 등 농도 곡선을 그리고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뭐 90%, 80, 뭐 5%, 뭐 90%, 95% 이렇게 곡선이 그려지죠. 그러면 내가 3m에서 20% 효율을 보겠다. 아니면 뭐 30% 효율을 보기 위해서는 수심 얼마 정도까지 가는지 각 깊이마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내가 30% 효율을 보겠다면 이 30% 효율이 나오는 높이를 그려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집니다. 30분일 때 처리 효율, 그리고 15분일 때 처리 효율, 깊이별로 처리 효율을 비를 계산해 주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하수도 수업 시간이나 상수도 시험 시간에 아마 배우셨지 싶은데, 그리고 이제 표면 부하율에 따라서 이렇게 또 제거율을 계산을 하기도 하고요. 침전 시간에 따른 부유물 제거율을 계산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요. 몇 분일 때, 가령 이제 여기 보면 5분일 때 0.2분 같으면은 대충 한 10분 조금 덜 되겠죠. 10분 조금 안 되는 시간일 때는 뭐 10분이라고 보면 이렇게 했을 때 처리 효율이죠. 90%, 80% 뭐 이렇게 돼 있으면 90%가 차지하는 깊이의 비, 80%가 차지하는 깊이의 비를 다 더해주는 겁니다. 깊이의 비를, 전체 깊이를 1로 해서 이 구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몇 퍼센트면 80%에 몇 퍼센트, 그래서 그걸 더해주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위에가 처리 효율이 낮은 거겠죠. 70% 선이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명 침전은 지역 침전, 방해 침전, 계면 침전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고용물의 농도가 높은 경우입니다. 농도가 높은 경우 입자가 서로 접하면서 상호 인력에 의해서 부착이 됩니다. 입자들끼리 서로 부착이 되고 그래서 침강 속도가 증가해서 침강하는 형태를 얘기하는 거고, 이때 입자와 입자가 부착된 플럭과 그다음에 물 사이에 경계면을 일으키면서 침전하면서 이 플럭 밑에 물이 플럭 사이를 빠져나가서 동시에 플럭이 부착하면서 가라앉는 침전입니다. 이 침전 고용물과 상등액 사이에 경계면을 형성하는 것이 특징이고, 하수 처리장 2차 침전지에 바로 이 사명 침전이 사용이 됩니다. 보시면은 일정 시간을 두게 되면 이렇게 층이 만들어지죠. 물과 층이 만들어지면 이 층이 처음엔 여기 있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내려오면서 입자들 사이에 있는 물이 위로 밀려나가게 되는 거죠. 물이 밀려나간다 하기보다 입자가 점점점 내려오면서 농축이 되고 그 사이에 물의 공간들을 줄여들다 보니까 물이 위쪽으로 분리가 되는 이런 형태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사형 침전은 우리가 압축 침전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앞서 보셨던 이 침전 형태에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하부에는 위에서 슬러지들이 눌러지면서 입자가 성화 압축되고 있어서 하부의 물을 상부로 보내면서 벌어지는 침전 형태인데, 이제 하수 처리장 2차 침전지 하부, 특히 2차 침전지 체류 시간이 길 때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요. 농축조에서 보통 이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 이 A, B 구간은 방해 침전 형태를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 B와 C 구간, B와 C 구간이 여기가 A, B 구간이고 여기가 이제 B, C 구간이겠죠. 이 B에서 C 구간이 압축 침전 진입전 전이 부분입니다. 침전 속도가 떨어지게 되겠죠. 하부에서 점점 압축해야 되는 양이 많아지면 그때부터 침전 시간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압축 침전 구간이 C에서 D 구간입니다. C에서 D 구간이 되는데 여기서 여기까지가 되는데 보통 우리가 설계를 할 때는 이 칼럼 실험을 합니다. 칼럼 실험을 해서 시간별로 이 위치를 계속 잃는 거죠. 뭐 깊이를 알고 있으면 깊이로 또는 뭐 센티미터나 부피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시간별로 높이를 측정을 합니다. 이 계면층의 높이를 측정을 하죠. 그렇게 되면 시간에 따라서 계면층의 높이가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변하게 된 상태에서 첫 번째 선, 이 방해 침전 구간 AB 구간에서 그 다음 BC 이렇게 가게 될 때 이 AB 구간을 직선화 시키고요. 그 다음에 C와 여기 압축 침전 구간, 여기 수평 구간 있죠. 여기를 직선화를 시킵니다. 직선화를 시키고 요 만나는 각도를 동일하게 2등분 각을 가지고 각을 정확하게 반으로 나눈 점을 요 점에서 그어주게 되는 거죠. 그어주면 그때가 이 변곡점이 나옵니다. 이 변곡점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선을 그어주게 되는 겁니다. 기울기를 변곡점을 잡아서 선을 그어주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게 이제 이 압축 침전조의 시간에 따른 계면층의 높이에 대한 평균 깊이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시간이면 요만큼이다. 그 다음에 최대 침전할 수 있는 깊이는 요만큼이다. 요 시간 이후에는 거의 요 정도 된다. 물론 차이가 조금 납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요거보다는 큰 시간을 가지고 압축 침전지, 농축조를 설계를 하게 되는 거죠. 침전조나 농축조나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제 결과적으로 침전조의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침전지를 설계할 때 뭘로 설계하느냐, 바로 표면적으로 설계한다는 걸 설명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농축조도 마찬가지고요. 이 농축조 같은 경우에는 표면적 부하율을 아주 작게 하는 거고요. 1차 침전지는 비교적 좀 크고요. 2차 침전지는 1차 침전지보다는 좀 더 작게 이렇게 설계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침전지 형태에 따라서 장방형
침전지의 경우에 여기 지금 단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길이 방향 단면이라고 보고 물이 이렇게 유입이 되어지면 이 침전지의 높이가 있겠죠. 수심이 있고 밑에 하부 슬러지부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상부로 들어온 슬러지가 뭐 동일하게 들어온다고 보고요. 물이 정유공을 통해서 동일하게 들어오면 이 침전지의 최종 목적은 뭐냐면 가장 위쪽으로 들어온 침전지가 이 침전지의 길이 L일 때 이 침전지를 마지막 벗어날 때 바로 이 슬러지부에 도달하는 여기까지가 가장 이상적인 침전지가 되겠죠. 만약에 이제 여기 물론 외어로 넘어가긴 하겠지만 이 침전지가 만약에 외부부 상부까지 와 있다, 입자가 이 상부에 와 있다면 이 입자는 유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침전지는 침전지의 가장 상부로 들어왔던 입자가 침전지 끝단에서 바로 슬러지부까지 도달할 수 있게끔 하는 이제 이게 가장 이상적인 침전지의 설계입니다. 그래서 먼저 장방형 침전지에서 체류 시간, 물이 머무는 시간이죠. 물이 침전지에 머무르는 시간은 이 침전지의 볼륨이 있죠. 부피, 볼륨을 유량으로 나눠줍니다. 즉 침전지의 길이와 침전지의 높이, 그리고 이렇게 침전지 폭이 있겠죠. 폭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 체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침전지 길이와 V, 유속에 비례하게 되죠. 유속에 비례하게 됩니다. 왜냐면 이 pH가 수면적이니까 이 pH가 뭡니까? 통수단면적이죠. 통수단면적이기 때문에 요 부분이 V가 되는 거죠. 유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속분의 L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침전지 길이분의 침전지 최적이고 라지 V는 침전지 최적이고요. 스몰 V는 유속이 되는 거죠. 이 장방형 침전지에서 수평 유속 V는 뭐냐면 유량을 단면적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BH로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침전지의 체류 시간이 V분의 Q인데, Q분의 V인데, 이걸 정리하게 되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 입자의 침전 시간, S 솔리드라고 합시다. 입자의 침전 시간은 입자가 침전지 깊이 H까지 증강하는 시간 소요되는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즉 물의 체류 시간은 물이 여기 들어와서 침전지로 들어와서 침전지를 빠져나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라고 한다 그러면 입자는 침전지 상부에 들어온 입자가 침전지 바닥까지 가라앉는 데 걸리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입자의 침전 시간 T의 S는 입자의 침전 속도를 이 길이로 나눠주는, 길이를 침전 속도로 나눠주는 거죠. 침전 속도로 나눠주면 이게 T고 요게 L이고 이게 L분의 T니까 어떻게 됩니까? L 없어지고요. T만 남게 되겠죠. 시간만 남게 됩니다. 시간만. 그 입자의 최소 침전 시간은 부유물 입자가 침전지를 떠나기 전에 슬러지 존에 들어오는 시간이 바로 입자의 최소 침전 시간이고요. 그래서 물의 체류 시간과 침전 시간이 같아져야 됩니다. 같아져야 되는데, 자, T, 물의 침전 시간 T, L분의 V죠. 침전지 길이분의 물의 유속. 그럼 입자의 침전 시간은 침전지의 깊이분의 입자의 침강 속도, 이렇게 이게 같아지면 가장 이상적인 침전지가 됩니다. 그래서 입자의 침강 속도를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유속분의 유속 곱하기 H 분의 길이 L 이렇게 나누게 되고요. 유속은 아까 유량을 침전지에 단면적으로 나눈다 그랬죠. 거기에 곱하기 H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거가 되고 하면, 정리하면 결국은 입자의 침강 속도라고 하는 건 바로 유량을 수면적으로 나눠주게 되는 거, 물에 수면적으로 나눠주게 되는 게 바로 입자의 침강 속도가 된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침전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유량과 수면적의 비, 이게 수면적 보활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면적 또는 표면적 부하율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원형 침전조가 있습니다. 원형 침전조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원형 침전조도 마찬가지로 입자의 침강 속도는 수면적 부하율에 비례한다라고 결과적으로 결론은 나오게 되는데 이 원형 침전지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안에 설비가 좀 복잡하지가 않기 때문에 많이 이용을 합니다. 단지 이제 단점은 사각 직사각형 침전지보다 면적 자체에 활용할 수 있는 면적에서 약 80% 정도 사용을 못하죠. 사용을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요 부지를 사실상 더 많이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원형 침전지의 최적이 V일 때 물의 유속은 어떻게 되냐면 유속은 Q분의 A가 되겠죠. 단면적. 자, 그럼 단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물의 단면적은 여기서 이 단면적은 평균 단면적입니다. 자, 물을 보통 원형 침전지는 이렇게 가운데로 들어옵니다. 가운데로 물이 들어와서 바깥에서 이렇게 동일하게 나가지게 되는데 이 미소 단면적이 요 구간일 때 물이 요쯤 왔을 때 단면적이 항상 달라지죠. 단면적이 달라집니다. 달라지기 때문에 평균 단면적이라는 걸 씁니다. 그래서 평균 단면적은 이 가장 끝단을 기준으로 끝단 면적의 절반으로 그냥 계산하는 겁니다. 절반 2파이 RH 2파이 R이면 원주지요. 깊이 하면 뭡니까? 이 원주에 즉 물이 흘러가는 여기 이 부분에 단면적이 나오겠죠. 그 단면적을 절반으로 나눠주는 거죠. 2분의 R이 되는 겁니다. 2분의 R. 그래서 2분의 R 지점에서의 단면적으로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파이 RH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유속은 A분의 Q로 나누고요. 이때 파이 RH분의 Q로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원형 침전지에서 물의 체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머무는 시간은 이 최적을 침전지의 최적을 유량으로 나눠주는 거죠. 침전지의 최적은 파이 R의 제곱에 H 그리고 유량은 Q. 그래서 유속분의 R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 이 침전지도 마찬가지로 침전지의 최소 침전 시간이란 건 부유물 입자가 슬러지 존에 들어오는 시간인데 이 뭐 하부가 슬러지 존이라고 보고요. 그러면 이 센터 침전지 같은 경우 원형 침전지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들어오는 입자가 여기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되겠죠. 도달하는 시간인데 그럼 물의 체류 시간과 침전 시간이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원형 침전지에서 입자의 침강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입자의 침강 속도분의 깊이로 이렇게 나눠지는 거고요. 여기 들어왔던 입자가 여기 떨어지는 거니까. 그럼 이 마찬가지 침전지의 최소 시간은 물의 체류 시간과 입자의 체류 시간이 같아야 된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물의 체류 시간은 이제 입자의 체류 시간은 요렇고요. 물의 체류 시간은 요거였죠. 이렇게 해서 정리하면 입자의 체류 시간은 역시 마찬가지로 A분의 Q로 정리가 되는 거죠. 수면적 부하율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침사지든 침전지든 농축지든 침전한다. 입자가 침전한다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설계인자는 뭐 체류 시간이 아니 물의 체류 시간이 아니라 이런 침전지를 설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수면적 부하율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폐수 처리 시설에서 가장 많은 오류들을 범하는 경우들이 소규모 처리 시설에서 침전지의 체류 시간을 가지고 침전지를 설계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체류 시간 하루, 뭐 체류 시간 12시간, 체류 시간 뭐 이틀 이런 식으로 뭐 10시간, 4시간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효율적인 입자의 침강 속도를 반영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물론 입자마다 입자의 크기별로 속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입자의 속도가 바로 침전지의 수면적 부하율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죠. 물론 이때 입자의 속도라고 하는 건 수직 속도가 아니라 이 수평 속도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침전조를 설계할 때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이 이론을 반영할 때는 침전지에서는 침강 입자가 완전히 제거될 수 있는 조건이 뭐냐면 입자의 침강 속도가 수면적 부하율보다 크면 입자가 완전히 제거되어 있죠. 그래서 입자의 침강 속도가 수면적 부하율보다 크거나 같으면 완전히 제거가 되고요.
침전지에서 100% 제거할 수 있는 입자의 최소 침강 속도라고 하는 것은 이 수면적 부하율이고, 요거는 이렇게 정리가 되어집니다. 만약에 침전 속도가 이 최소 침강 속도보다 작은 경우에 입자의 평균 제거율은 입자의 침강 속도를 입자의 침전 속도가 최소 침강 속도분의 입자의 침강 속도 비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입자의 속도가 최소 침강 속도보다 빠르면 최소 침강 속도보다 빠르게 되면 다 가라앉겠죠. 근데 최소 침강 속도보다 느리면 일부가 유출이 됩니다. 유출되는 비율을 정리를 이렇게 일부가 유출이 되기 때문에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이런 곡선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침전조는 이제 침전조에서 침전조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 침전조를 분류할 때 횡류식 침전지가 있고요. 이제 고소응집 침전지가 있습니다. 횡류식 침전지는 물이 옆으로 흘러간다는 거죠. 물은 옆으로 흘러가고 입자는 하부로 침강을 하는 이런 형태를 횡류식 침전지라고 하는데, 하나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단층식, 그리고 2개 이상으로 분류가 되어 있으면 다층식, 그리고 물 흐름에 경사판이 있으면 이제 경사판식으로 분류를 합니다. 이때 경사판 를 기준으로 물이 위로 올라가는 수평으로 흘러가는 수평유식과 물이 위로 상승하는 상향유식 이렇게 분류를 하고요. 고소응집 침전지는 순환형, 블랑키트형, 복합형 등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약품 침전 같은 경우는 고소응집 침전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보통 침전지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가 원수를 자연 상태 그대로 중력에 의해서만 부유물질을 가라앉힌 침전지이기 때문에 하수 처리 시설에서 쓰는 침전지는 대부분 다 보통 침전지입니다. 보통 침전지고요. 응집 침전지는 보통 침전으로 제거하지 못하는 부유물질과 콜로이드성 물질, 비교적 용해성이 큰 물질들을 약품을 사용해서 침전하게 하는 것을 바로 응집 침전지입니다. 이거는 주로 상수도에서 많이 이용을 하고, 하수도 중에서도 3차 처리 시설 있죠. 총인 시설이나 이렇게 약품을 사용하는 침전지에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보통 침전지를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보통 침전지에서 보면 1차 침전지 같은 경우에는 분류식에서 1차 침전지의 표면적 부하율은 35에서 70m per day, 35에서 70m, 즉 하루에 입자의 침전 속도가 35에서 70m 정도 걸린다는 거죠. 하루 동안. 그리고 하수처리 시설의 함유식은 물량이 상대적으로 또 많고 하기 때문에, 관거가 또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펌프장이나 침사지에서 대부분 많은 입자들이 제거가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입자의 농도도 낮고 하기 때문에 표면적 부하율이 조금 더 작습니다. 입자의 침전 속도가 더 느리다는 거죠. 그만큼 함유식은 체류 시간이 더 길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축조 같은 경우에도 1차 슬러지, 즉 1차 침전지에서 나온 슬러지를 농축할 때는 이렇게 농축조를 침전 표면적 부하를 적용하고요. 2차 침전지에서 나오는 슬러지를 농축할 경우에는 4에서 8m per day를 적용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침전지 내에 보통 일반 유속은 0.3m per min 이하로 유속이 설정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료들을 가지고 설계 기준들을 가지고 설계를 하게 될 것이고요. 1차 침전조를 설계를 하면, 먼저 1차 침전조 같은 경우에 보면 표면적 부하율이 아까 37에서 70m per day라고 얘기를 했죠. 설계 기준을 먼저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원유 웨어 부하가 250m 제곱 per day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침전지에 보면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침전지에서 상부의 상중수가 넘어갈 때 이렇게 웨어들을 설치를 합니다. 웨어가 이렇게 설치가 되면 물이 웨어 상단부로 이렇게 넘어오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넘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넘어오는데, 이 높이를 내가 얼마나 선정을 해줄 것이냐 따라서 이 길이가 선정이 됩니다. 이 길이가. 자, 그럼 이 길이가 선정이 되면 이 원유 웨어 부하를 가지고 1m당 250톤 정도가 흘러갈 수 있도록 웨어를 만들어야 된다. 즉
요거 합계가 1m가 되면 하루에 250톤이 흘러나간다는 얘기죠. 그럼 3만 톤 같으면 이게 요 높이를 제가 뭐 만약에 얘기를 해서 10cm, 이게 깊이가 5cm면 위에가 보통 90도 외어 같으면 10cm니까 내가 한 개 칸에서 물이 올라오는 상승 높이를 높이 하지 않고 한 2, 3cm 정도만 올라오도록 하겠다. 2cm 정도 하면 4cm 정도의 길이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웨어가 몇 개가 필요하냐. 그래서 이 웨어의 개수에 따라서 침전지에서 웨어를 어떻게 설치하냐가 결정이 되어지는데, 보통 침전지가 이렇게 존재하면 물이 이렇게 유입이 되어지면 일반적으로는 중간에 끝단에 여기다가 웨어를 설치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이 넘어가도록 설치를 해주는데, 이 원료 웨어 부하를 적당하게 설정을 해줘야지 웨어의 개수가 선정이 되집니다. 만약에 이거 가지고 개수가 모질라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웨어를 이런 식으로 만듭니다. 여기도 물이 넘어가게 이렇게. 이것도 모질래.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 면적으로 다 넘어올 수 있게끔. 그래서 웨어의 길이를 맞춰주는 거죠. 그래서 원료 웨어 부하라는 게 웨어를 설계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원료 웨어에서 너무 원료 속도가 빨라지면 밑에서 단락류가 생기게 되겠죠. 그쪽으로 물이 더 빠른 속도로 올라오기 때문에 상승류가 생기게 되기 때문에 원료 웨어 부하는 요거 이하로 해서 원료의 웨어의 개수를 좀 많이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체류 시간은 보통 2시간에서 4시간 정도가 일반적인데, 침전지에서는 이 체류 시간이 그렇게 중요한 인자는 아닙니다만 어느 정도는 좀 맞춰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설계를 하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원료 부하율, 표면적 부하율입니다. 침전지의 유효수심은 보통 2.5m에서 4m가 표준이고요. 저는 여기서는 설계할 때 3.5m를 유효수심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하부의 슬러지 퇴적부를 제외했고요. 그래서 이제 설계를 하면 이제 소요 수면적을 계산을 하겠죠. 자, 수면적이 얼마나 필요하냐. 자, 침전지가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결국 이 수면적 부하율이 침전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수면적을 구하는 게 침전지를 설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표면적 부하율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유입 유량을 1최대 3만 톤이라고 보고요. 표면적 부하율이 37에서 70m/day입니다. 이렇게 나눠주면 약 428에서 810 정도가 나왔고, 이 정도 면적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체류 시간을 기준으로 설계를 해보면 3만 톤을 이제 시간으로 나눠보니까 1250톤이었고 2시간에서 4시간 정도의 체류 시간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2시간에서 4시간을 곱해주면 부피가 나오겠죠. 그리고 그걸 유효수심으로 나눠줍니다. 유효수심으로 나눠주면 이제 면적이 나오겠죠. 이렇게. 그래서 657톤에서 1315톤 정도 나온다. 이거 657제곱미터에서 1315제곱미터 정도까지 나온다. 그러면은 뭐 최소 체류 시간보다는 좀 크고 최소 체류 시간보다는 좀 작은 적당한 수면적이 한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수면적이 일단 나왔으니까 이걸 바탕으로 체류 시간과 표면적이 만족될 수 있도록 설계를 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침전지를 6칸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설계를 하면서. 왜 6칸이냐면 짝수를 해줘야 나중에 수리하거나 할 때 항상 2지 이상 침전지를 설계하기 때문에 6칸을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6칸을 만들어서 분배수로 해서 물이 들어오게 되겠죠. 들어오면 이제 정류벽을 세우고 물이 들어가고, 여기도 이제 모아서 물이 나가는 수로가 있겠죠.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6칸을 만들면서 폭은 5m, 그 다음에 길이는 36m, 깊이는 유효수심은 3.5m고요. 침전지 같은 경우에, 수평 침전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침전지가 있으면 보통 하부에 슬러지를 걷어내면 슬러지를 이제 뽑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피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이런 스크래퍼가 슬러지를 긁어서 이쪽으로 모여주게 만들죠. 그래서 이걸 빼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요 깊이도 있고 슬러지 층의 깊이도 있고 또
위쪽에 약간의 여유가 또 있어야 됩니다. 구조물에 여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4.8m 정도로 만들었습니다. 뭐 제일 깊은 데가 4.8m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수량은 6개고요. 그래서 이 볼륨을 계산해 보니까 이 용량은 3,800톤 다 합치면 3,800톤 정도가 되고요. 체류 시간은 이 유효 용량을 이걸로 나눠주니까 약 한 3시간 정도로 설계를 했습니다. 3시간 정도 설계를 했고, 그래서 점검을 한번 해보죠. 검토를 한번 해보면, 먼저 체류 시간을 먼저 검토해 봅니다. 체류 시간 아까 3시간이었는데, 데이가 아니고 시간입니다. 3시간이었는데, 또 시간이고요. 침전지의 체류 시간 기준이 최소 2시간에서 최대 4시간 정도라고 그랬죠. 1차 침전지가. 그래서 보니까 3시간이니까 2시간보다 크네. 오케이. 그리고 수면적 부하율을 또 계산을 해봅니다. 5m 곱하기 36.2m 곱하기 수량 6개를 곱하면 수면적이 나오고요. 그 수면적을 유량으로 나눠주는 거죠. 나눠주면 27.6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최소 수면적 부하율이 37이니까 37보다 크네. 그러면 이거보다 작으니까 입자가 많이 침전될 수 있겠다. 오케이.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웨어의 길이도 계산을 합니다. 유입 유량을 원료 부하로 나누니까 웨어가 한 120m 정도 나와야 된다. 이렇게 계산이 되어집니다. 즉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높이가 10cm라고 하면 가령 10cm라고 하면은 원료 부하를 여기를 2cm 높이로 원료시키겠다. 항상 2cm. 그리고 유량이 좀 늘어나더라도 한 3cm 이렇게 될 수 있게끔 하면 위에 여기가 좀 남겠죠. 그래서 2cm로 하게 되면 웨어 길이가 한 4cm가 나옵니다. 90도 웨어에서. 그러면 4cm니까 120m 만들려면 웨어가 몇 개가 필요하겠구나. 그러면 아까 이런 침전지에서 웨어를 이렇게 해서 만들 개수를 만족시킬 수 있는지 한번 그려보면 되겠죠. 침전지의 분류하고 특징을 보면, 보시면 이제 침전지가, 이건 이제 2층 침전지입니다. 앞서는 1단 침전지였고 2층 침전지가 있는데, 2층 침전지는 침전지를 2층으로 구성해서 유량 부하를 낮추고 수면적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효율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자, 물이 침전지를 표면에서 보면 수면적은 똑같습니다.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물 방향이 어떻게 되냐면 두 군데로 나누어서 들어가집니다. 이렇게. 그럼 입자의 침강 거리도 짧아지겠고 유량이 감소가 되죠. 유량이 감소하니까 수면적은 정해져 있지만 각각의 침전지에 유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수면적이 두 배로 넓어진 효과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2층 침전지가 되는 거고요. 보통 침전지 구조는 다 동일한데요. 유입 들어오는 수로에서 게이트를 2층 침전지는 2개를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만약에 단층 침전지 같은 경우에는 하나만 있겠죠. 그리고 가운데 정류벽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밑 하부에도 게이트를 열면 밑으로 물이 들어오니까 이게 정류벽을 만들어서 물이 들어가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물이 양쪽으로 위, 아래 두 군데로 나누어서 들어가고요. 그리고 슬러지가 모여져서 하부로 모여지게 됩니다. 모여지게 돼서 위쪽에서 한번 원료가 되고 하부층을 거친 침전지에서도 원료가 되고, 그래서 이게 이제 유출 쪽으로 모여지게 되는 거죠. 이쪽 관으로 모여져서 이쪽 측면으로 있는 수로나 이런 쪽으로 빠지게 됩니다. 2층 침전지는 지금 울산은 제가 잘 모르겠고 부산의 수영하수처리장 가면 수영하수처리장 2단계 처리시설이 보면 2층 침전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1단계 처리시설에 비해서 용량은 같은데 면적이 많이 줄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침전지가 2층 침전지로 구성이 되면서 침전지의 면적이 상당히 많이 줄어 있거든요. 지금 이제 수영하수처리장 1단계가 막분리로 전환이 되면서 보여지지는 못하는데 전체적인 면적이 상당히 많이 감소한 그런 구조를 보여줍니다. 이 2층 침전지의 형상은 기본적으로 직사각형을 원칙으로 하고요. 평행유라입니다. 그리고
유입부 및 원류부에서 상하에서 각층으로 균등하게 유입이 되고, 즉 균등하게 이렇게 들어와야 되고 나가는 것도 균등하게 나가야 되겠죠. 유출은 밑에 층은 원료웨어 또는 구멍난 관에 의해서 하고요. 상층은 원료웨어에 의해서 유출을 시킵니다. 슬러지 배관은 이게 수심이 좀 깊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폐쇄에 안전하게 설계를 해야 됩니다. 경사판 침전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경사판 침전지, 경사관 침전지는 뭐냐면 침전지 내에 이렇게 경사판을 만들어 줍니다. 경사판을 만들어 줘서 물이 유입이 되는 거죠. 이렇게 유입이 되어지면, 유입이 되어져서 위로 올라가는 흐름, 경사판 위로 올라가는 흐름이 있으면 이제 상향유식이 되는 거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물이 들어와서 물이 옆으로 이동을 합니다. 옆으로 이동을 하면서 가라앉게 되는 거. 그게 이제 그 횡향유식이 되는 겁니다. 횡향유식이 되는데, 이 경사판 하나하나가 입자의 침전지의 깊이를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얘기는 뭐냐면 이 경사판으로 해서 수면적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즉 침전지 내에 경사판이나 경사관을 삽입해서 다층 침전지를 구성하는 겁니다. 토목으로 2층, 3층을 만드는 게 아니라 다층으로 경사판들이 층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층 간 거리를 짧게 하는 겁니다. 보통 이제 수처리 공정에서 약품 침전지나 2차 침전지에 이용을 합니다. 경사판의 각도가 0도일 때 가장 좋죠. 수평으로 이렇게 쭉 설치를 해놓는 게 가장 좋은데, 경사판을. 그렇게 하면 이제 슬러지를 빼내기가 어렵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침전된 슬러지 퇴적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통 다 60도 정도로 설치를 합니다. 수면적 부하율은 횡향유식인 경우에는 약 5.7에서 13m/day, 그 다음에 상향유식인 경우에는 17에서 40m/day, 상향유가 조금 더 속도가 빠릅니다. 층간장치를 보면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경사판의 효율 같은 경우에는 이 경사판의 개수와 요 폭의 높이와 폭, 요걸로 이제 계산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상향유와 수평유, 상향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경사판이 설치된 상태에서 물이 경사판과 경사판 사이로 통과를 해서 흘러가는 거죠. 옆으로 횡으로 흘러가는 거고, 상향유라고 하는 건 하부로 유입이 된 물이 위로 올라오는 겁니다. 경사판 위로 올라오면서 침전을 일으키는 게 되겠습니다. 그 일부는 요 항향유 중에서, 수평유 중에서 경사판에 또 이런 날개를 부착해서 층간 각도를 조금 더 만들어주는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고속 응집 침전지는 이번 설계에서는 제가 별도로 설명은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보통 이제 응집 침전입니다. 고속 응집 침전. 이게 정수장 쪽이나 약품 응집 침전이 필요한 하수 처리장 3차 처리, 고도 처리 쪽에 많이 들어가는데, 기존의 플럭, 즉 침전이 된 플럭을 가지고 새로운 플럭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응집 침전의 효율을 상향시킨 침전 장치고요. 원수 탁도가 10도 정도, 최고 1000 이하가 바람직하고, 수량이나 탁도, 수온의 변동이 적어야 됩니다. 중요한 거죠. 유량 변동이 적어야 된다. 그리고 체류 시간은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를 기준으로 하고요. 상승 유속은 분당 40에서 60m, 정수 처리 기준에서 그렇습니다. 그 형태는 슬러리 순환형 응집 침전이 있습니다. 이 슬러리를 순환시켜 주는 거죠. 침전이 된 슬러지를 유입 원수와 응집제는 순환되는 기존 슬러지와 혼합이 교반된 다음에 순환유로 들어가서 유입해서 분리되는 거, 이런 형태가 있고요. 즉 1차 교반되는 교반실에서 교반을 하고요. 2차 교반실에서 원수가 들어오면 1차 교반실에서 교반을 합니다. 이때 기존 슬러지가 있는 상태죠. 교반을 해서 2차 교반실에서 또 다시 교반이 된 다음에 이 침전조로 들어옵니다. 이 침전조로 들어와서 침전지 하부의 슬러지가 다시 1차 교반실로 빠집니다. 빠지게 되고, 이 빠진 슬러지를 이용을 해서 약품 응집을 다시 또 시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 응집되는 플럭이 있기 때문에 이 응집 약품 양을 일부 감소시켜 줄 수가 있고, 플럭을 더 크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예 플럭 농도가 적은 것보다 기존 플럭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플럭을 크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고속응집 침전지 이제 슬러지 블랑켓형이라고 있는데 상승 수류로 보유 상태인 슬러지 아래쪽에 응집제가 혼합된 원수가 통과하고요. 자, 물이 상승하는 수류입니다. 상승하는 수류인데 원수가 침전되면서 상승하는 수류, 즉 물이 위로 올라오는 이런 수류가 있는 슬러지 이제 아래쪽에 응집된 원수가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통과하면서 이 덩어리들과 반응을 하는 거죠. 반응을 해서 침전지 하부로 물이 유입이 되면서 입자들은 하부에 가라앉게 되는 거죠. 가라앉게 되고 그 하부의 슬러지는 빼주고 일부는 다시 이 슬러지 블랑켓 쪽에서 계속 슬러지를 만들어주게 되는 겁니다. 뭐 형태에 따라서 뭐 맥동식도 있고 살수 방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침전지에 들어가는 부대 설비는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설계하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부대 설비입니다. 먼저 정류 설비인데 침전지 내에서 편류, 한쪽으로 쏠리는 편류나 밀도류를 발생시키지 않고 제거율을 높이기 위한 시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침전지 상부에 들어온 입자가 체류 시간에 맞춰서 완전히 제거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 그랬죠. 그러려면 침전지의 단면에 물이 다 동일하게 일정하게 분배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정류의 형태를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정류 설비가 필요합니다. 평유식 침전지의 경우에는 보통 정류벽의 형태로 설치를 하는데 사진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침전지 쪽으로 이제 요거는 이제 응집지고요. 응집지에서 침전지가 이쪽 부분입니다. 물이 일정하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정류공을 설치를 해줍니다. 원형 침전지인 경우에는 이런 정류벽이 설치가 안 되기 때문에 정류통이란 걸 형태로 설치를 합니다. 정류벽은 유입부에서 1.5m 이상 이격하여 설치를 하고요. 정류벽에서 정류공의 총 면적은 한 6에서 20% 정도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정류통을 쓰는 원형 침전지의 경우에는 침전지 직경의 15%에서 20% 정도, 그리고 침수 깊이는 90cm 정도를 합니다. 지금 이 침전지 평면도인데 이제 정수 침전지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생물학적 처리 시설을 얘기하면 여기가 폭기조가 되겠죠. 폭기조가 되고 이제 벽체가 이렇게 있습니다. 벽체가 있고 벽체 중간중간에 이렇게 정류벽을 설치를 해줍니다. 정수장은 이렇게 해주는데 침전지 같은 경우 이제 하수 처리 침전지 같은 경우에는 이 입구 들어오는 슬러지 피트 하부에 입구 쪽에다가 보통은 정류벽을 하나를 설치를 해줍니다. 그리고 침전을 시키게 하나 내지는 두 개를 연속으로 붙여서 맞춰가지고 두세 개를 맞춰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유출 설비는 이제 웨어로 보통 설계를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수도 시설을 기준으로 1차 침전지는 250m, 그 다음에 2차 침전지는 190제곱미터 정도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웨어를 설치를 하게 됩니다. 상향유식 침전지의 경우에는 이제 350 정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여러분들 이 두 가지를 참고를 하셔서 설계를 하시면 되겠고요. 침전지 내 유황, 물의 상태를 교란시키지 않는 구조를 해야 된다, 설치를 할 때. 그래서 웨어를 어떻게 부하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 웨어 개수라든지 이 웨어의 위치를 이렇게 설치를 해주는 거죠. 하나로 쭉 살 수 있으면 제일 좋고요. 끝단에 침전지 끝단에 이렇게 수평을 이렇게 해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죠. 근데 이제 물이 너무 물량이 많고 하게 되면 웨어 부하가 많이 걸리는 경우에 이 단락류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기도 하고요. 보시다시피 중간에 이렇게 올라와서 빠져나가는 구조로도 개수를 많이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원형 침전지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이 전체 원형 침전지 직경에 하부에 정류통이라는 게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밑으로 가라앉아 있겠죠. 그리고 물은 외부에서 이 정류통 쪽으로 들어옵니다. 이렇게 해서 들어와서 하부로 와서 이렇게 빠져나오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물이 외호 쪽으로 흘러가면서 수면적이 점점점 넓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입자들은 가라앉게 되는 겁니다. 이런 원형 침전지는 이 침전지에 슬러지를 제거하는 장치를 설치하기가 쉽습니다. 중간에 축을 만들어서 스크래퍼라는 걸 만들고 이 축을 회전을 시켜주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 부분이 뭐냐면 사람이 이동하는 통로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역할도 해주냐면 여기에 모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탈출해서 궤도식으로 해서 이걸 이때 하부의 스크래퍼를 회전시키는 역할도 하고요. 또는 여기 이제 모터가 있기 때문에 이 모터를 가지고 이 중앙축을 회전시켜주는 이런 역할을 해주기도 합니다. 침전지 부대 설비를 보시면 슬러지 배출 설비가 있습니다. 슬러지를 이제 긁어내는 것, 바닥에 있는 호포와 슬러지 배출 밸브를 설치하고 배출하는 방식이고요. 슬러지 수직기 같은 경우는 주행 브릿지식, 체인 플라이트식, 대차식, 중심축 회전식 등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하수 처리장에서는 체인 플라이트식을 가장 많이 이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걸 많이 이용을 하고요. 수중 대차식 같은 경우에는 정수장에서 많이 이용을 합니다. 중심축 회전식은 이제 원형 침전지에서 많이 이용을 하고요. 주행 브릿지식도 있긴 한데, 여기 이제 하부에 보면 주행 브릿지라 그래서 위에 다리 같은 구조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레일이 깔려 있고요. 이게 다리가 이동한다는 겁니다. 주행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다리 밑에 슬러지를 바닥에 슬러지를 걷어낼 수 있도록 이렇게 기둥이 쭉 내려오죠. 기둥이 내려오고 밑에 슬러지를 걷어내는 장치가 있는 상태에서 이게 계속 쭉 밀고 올라가는 거죠. 슬러지를 이동시키고 끝단에서 이걸 기둥을 약간 들어 올려서 슬러지를 위쪽으로 그리고 다시 이동을 하고 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인 플라이트식 슬러지 수집 장치는 이제 사진에 보다시피 이제 하부에 체인으로 물 속에서 이것들이 회전을 합니다. 회전을 하게 되고 이 체인 끝단에 보면 이렇게 플라이트가 붙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계속 슬러지를 걷어내게 되는 거죠. 회전하면서. 이게 이제 체인 플라이트식 수집 장치입니다. 물 속에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 체인부터 플라이트까지 대부분 비금속 재질을 이용을 합니다. 수중 대차식 슬러지 수집 장치는 사진처럼 하부에 그 주행 브릿지가 아니라 이제 하부에 대차가 설치가 되고 이 대차를 위에서 모터를 가지고 앞뒤로 당겨주는 거죠. 정적 회전을 하면서 당겨주는 거죠. 여기서 당겨주면 두 대가 같이 이렇게 도는 경우도 있고요. 이쪽에서 당겨주면 또 이렇게 가기도 하겠죠. 그리고 이제 끝단에서 슬러지를 넣고 나면 이 대차에서 스크래퍼가 올라갈 수 있게끔 위로 올라갔다가 뒤로 돌아오면 다시 스크래퍼를 밑으로 내리는 이런 기계적인 장치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 정수장 쪽에서 많이 쓰고 이거 같은 경우에 상부에 구조물이 없습니다. 주행 브릿지처럼 복잡하게 상부에 구조물이 없기 때문에 상부가 훨씬 더 깨끗해지겠죠. 그리고 이제 슬러지 배출 설비 중에서 공기압 이용 방식도 있습니다. 뭐냐면 수평 슬러지 수직관을 중계점으로 해가지고 하부에 슬러지 수직관을 둬서 이게 이동을 하면서 슬러지를 바닥에서 공기압으로 빼내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